아들을 왕으로 만든 아버지 흥선대원군. 조선 역사상 가장 기묘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권력을 빼앗겼습니다. 며느리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외세에게 조선을 빼앗기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 그는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심리학은 묻습니다. 그는 정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잡은 것일까요? 오늘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흥선대원군의 숨겨진 이야기를 완전히 해부합니다. 1820년 조선 왕실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습니다. 왕족인데 가난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왕실은 달랐습니다. 왕과 멀어진 방계 왕족들은 일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하응의 집은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총명했습니다. 글씨를 잘 썼고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특히 난초 그림은 조선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왕족에게 재능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시대였습니다. 왕은 허수아비였고 실권은 외척 가문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줄을 대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나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하응은 살아남기 위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전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하응은 스스로 바보인 척했습니다. 파랗고 망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일부러 술에 취해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상갓집에 가서 음식을 빌어 먹었습니다. 안동 김씨 권력자들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왕족은 완전히 망했군. 저런 한심한 자가 무슨 위협이 되겠어. 그것이 이하응의 목적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략적 자기 비하. 자신을 의도적으로 낮춰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하응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 족보를 꼼꼼히 연구했습니다. 왕위 계승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명복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하응이 안동 김씨 권력자의 집에서 술을 얻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이 술이 참 좋구먼. 나 같은 망나니한테 이런 술을 주시다니. 대감마님은 참으로 인심이 후하십니다. 권력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불쌍한 왕족놈. 저렇게 살다 죽겠지. 이하응이 돌아서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두고 보자.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음 왕을 누구로 할 것인가? 대왕 대비 조씨가 결정권을 쥐었습니다. 이하응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대왕 대비 조씨를 찾아갔습니다. 조씨 가문과 안동 김씨 가문은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이하응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하응이 대왕 대비에게 말했습니다. 마마, 소인의 아들 명복이 왕위를 이을 제목이라 생각하옵니다. 명복은 아직 어리니 마마께서 수렴 청정을 하시면서 안동 김씨의 세도를 끊어낼 수 있사옵니다. 대왕 대비의 눈이 빛났습니다. 명복의 나이가 몇이냐? 12살이옵니다. 대왕 대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이하응의 계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863년 12월 12살 명복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고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하응은 흥선대원군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잡자마자 달라졌습니다. 파랗고 망나니는 사라졌습니다. 서슬퍼런 개혁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안동 김씨 세도 가문을 무너뜨렸습니다. 수십 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그 가문을 단번에 쳐냈습니다. 두 번째로 비변사를 폐지했습니다.
왕권을 약화시켰던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서원을 철폐했습니다. 전국에 수백 개가 있던 서원은 사실상 양반들의 세금 면제 기관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전국 서원 650개 중 47개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원군은 성현을 모독하는 것이오. 흥선대원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공자가 다시 살아온다 해도 서원은 철폐한다.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경복궁을 다시 지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고 270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경복궁을 백성들에게 원납전이라는 세금을 걷고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남발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백전 남발로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개혁가. 그러나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현대 리더십 이론에서 말하는 독선적 리더십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옳은 방향이지만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반드시 반발을 부릅니다. 흥선대원군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고종의 왕비를 고를 때 흥선대원군은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세도 가문 출신은 안 된다. 외척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내 권력이 흔들린다. 집안 배경이 약하고 부모가 없는 여인이 좋다. 그렇게 선택된 것이 여흥민 씨 민자영이었습니다. 부모가 일찍 죽고 집안이 한미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계산대로라면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명성황후는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총명했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역사와 정치를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며느리를 고를 때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배경이 약한 여인이라도 머리가 뛰어나면 스스로 세력을 만든다는 것을. 명성황후가 고종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아버님께서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왕이시지만 실제 권력은 아버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옵니까? 고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873년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정 선언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권력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10년간 장악했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운현궁으로 물러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것이 내가 고른 며느리인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메랑 효과. 자신이 만든 상황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흥선대원군은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고 그 아들에게 권력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척하면서 다시 기회를 노렸습니다. 파라코 시절부터 몸에 밴 전략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싸움은 조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쇄국을 주장했습니다. 서양 오랑캐와 손잡으면 조선이 망한다. 문을 닫아라. 병인양요에서 프랑스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진미양요에서 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척화비를 전국에 세웠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강인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개화를 주장했습니다. 문을 열어야 조선이 산다. 서양과 일본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 두 사람의 충돌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방향을 놓고 벌어진 역사적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의 틈을 일본이 파고들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구식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명성황후가 피신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33일 만에 끝났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 갔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청나라 바오딩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운현궁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남자가 타국당해서 억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문을 닫으라고 했다. 이 꼴이 나지 않으려고.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1895년 흥선대원군의 며느리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됐습니다. 을미사변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에 흥선대원군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흥선대원군을 끌어들였습니다. 대원군, 명성황후를 제거하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그 제안에 응했는지 거부했는지는 역사가 아직도 논쟁합니다. 분명한 것은 명성황후가 죽던 날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일본인들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면, 아니면 직접 협조했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극단적인 나르시시즘, 권력을 되찾기 위해 며느리의 생명까지 거래한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은 그 이후 다시는 예전의 권력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1898년 흥선대원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8세. 죽기 전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문을 열었어야 했나? 아니면 끝까지 닫았어야 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모순덩어리였습니다. 가난한 왕족으로 태어나 스스로 망나니가 되어 살아남은 생존 전략가, 안동 김씨 세도를 무너뜨린 개혁가, 백성을 위한다면서 백성을 착취해 경복궁을 지은 독선적 리더, 외세를 막으려다 오히려 외세를 불러들인 아이러니한 결말.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그 아들에게 버림받은 아버지, 며느리를 약자로 골랐지만 그 며느리에게 권력을 빼앗긴 남자. 현대 리더십 심리학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뛰어난 전술가였지만 시대를 읽는 전략가는 아니었다고. 단기적 생존에는 천재였지만 장기적 비전에서는 실패했다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사람을 도구로만 봤다고. 아들도 도구였습니다. 며느리도 도구였습니다. 백성도 도구였습니다. 그 도구들이 결국 그를 떠났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습니까? 흥선대원군은 일생을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운현궁. 지금도 서울 종로에 남아있는 그 집에 가면 흥선대원군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화려했던 권력의 흔적과 함께 쓸쓸한 고독의 흔적도. 역사는 말합니다. 사람을 도구로 쓰는 자는 결국 혼자가 된다고. 그것이 흥선대원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솔직한 교훈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흥선대원군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여인 명성황후를 만납니다. 시골 고아 소녀에서 조선의 국모가 된 여인, 그리고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여인 명성황후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현대 정치 심리학으로 완전히 해부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